19장 조조의 위기. 마침내 밤 10시가 되었어요. 모든 것이 장비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어요. 장비의 명령대로 가운데 군사들이 유대의 진영으로 돌격해 불을 질렀어요. 그러자 진영 밖에 숨어 있던 유대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장비의 군사들을 덮쳤어요. 그때였어요. 유대의 군사들을 둘러싸며 장비의 군사들이 달려들었어요. 예상치 못한 장비 군사들의 공격에 유대의 군사들은 깜짝 놀라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유대 또한 도망치기 바빴어요. 유대가 겨우 1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허겁지겁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 때예요. 난데없이 유대 앞에 나타난 남자가 있으니 바로 장비였어요. 장비가 허리춤에 손을 올린 채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유대를 향해 소리쳤어요. 쥐새끼 같은 놈, 어디로 도망가느냐? 장비가 커다란 장팔사모를 치켜들어 유대를 향해 바람개비 돌리듯 휘두르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유대가 말에서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장비는 땅바닥에 떨어진 유대의 허리띠를 한 손으로 움켜잡아 덥석 들어올리고는 그대로 말을 달려 서주성으로 향했어요. 서주성 높은 곳에 서서 유대를 한 손에 움켜쥔 채 말을 타고 달려오는 장비를 본 유비와 관우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거칠고 사나운 장비가 머리까지 쓰다니 걱정거리 하나가 줄었구나. 유비의 말에 관우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유비는 장비가 잡아온 유대 또한 곧바로 풀어주었어요. 그러고는 왕충과 유대를 함께 불러 그들의 술잔에 술을 부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관우가 자주를 죽인 것은 자주가 나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요. 조조는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배신했다고 생각하니 나로서는 참으로 억울할 뿐이요. 그러니 그대들이 허창으로 돌아가 부디 내 진심을 조조 장군께 전해주길 바라오. 왕충과 유대는 유비의 친절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왕충과 유대는 유비의 배웅을 받으며 서주를 떠나 허창으로 향했어요. 허창에 도착한 왕충과 유대는 조조 앞에 엎드려 유비의 말을 전했어요. 유비는 결코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장군께서 유비의 진심을 오해하신 것이지 유비는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왕충과 유대가 유비를 칭찬하자 조조는 주먹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왕충과 유대를 향해 소리쳤어요. 변변치 못한 놈들, 그것도 말이라고 짓거리느냐? 이놈들의 목을 당장 베어버려라. 내가 직접 가 유비를 칠 것이다. 조조의 명령에 공룡이 급히 나서며 조조를 말렸어요. 사람이 모자란 것을 죽인다고 되겠습니까? 왕충과 유대는 처음부터 유비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는 죽어 마땅하지만 병사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으니 저들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공룡의 말에 조조는 화를 가라앉히고 왕충과 유대를 물러가게 했어요. 조조는 당장이라도 군사를 거느리고 서주로 쳐들어가
괘씸한 유비를 무찌르고 싶었어요. 그런 조조의 마음을 눈치챘는지 공룡이 입을 열었어요. 지금은 추운 겨울이라 군사를 일으킬 때가 아닙니다.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서주를 공격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장수와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인 후 유비를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룡의 말에 조조가 고개를 끄덕이며 유엽을 장수에게 보냈어요. 유엽은 장수를 만나자마자 조조의 높은 덕과 능력을 칭찬하며 뜻을 함께하고 싶어하는 조조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원소가 보낸 사신이 장수를 만나러 왔어요. 사신이 장수에게 원소의 편지를 전했어요. 장수가 원소의 편지를 읽어보니 원소 역시 자신과 뜻을 같이 하자 제안했어요. 같은 날, 같은 시간, 조조와 원소의 같은 제안에 어리둥절해진 장수는 난처해졌어요. 장수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자 장수의 책략가 가우가 빙그레 웃으며 원소의 사신에게 물었어요. 원소 장군께서는 군사를 일으켜 조조를 친다고 하던데 그 일은 어떻게 되었소? 가우의 물음에 원소의 사신이 대답했어요. 지금은 겨울이라 군사를 거두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소 장군께서는 장수 장군과 같은 천하의 영웅들과 힘을 합하고자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신의 대답을 들은 가우는 갑자기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껄껄 웃던 가우는 순식간에 웃음을 거두고 날카로운 눈으로 원소의 사신을 노려보았어요. 지금 당장 원소에게가 내 말을 전하라. 제 동생 하나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제에 어찌 천하의 영웅들을 받아들이겠냐고 말이다. 가우는 원소의 편지를 갈기갈기 찢어 던지고는 사신을 내쫓았어요. 갑작스러운 가우의 행동에 장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따지듯이 물었어요. 편지를 찢어버리고 사신을 쫓아버리다니 이번 일로 원소가 앙심을 품고 쳐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리한 것이오. 게다가 조조와 나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조조가 나를 받아들일 리 있겠소. 장수가 원망스러운 얼굴로 가우를 쳐다보자 가우는 천연덕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원소를 따른다면 원소는 군사수가 적은 우리를 하찮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조조는 우리를 얻으면 뛸 듯이 기뻐할 것입니다. 게다가 조조는 큰 뜻을 품고 천하를 도모하는 사람이니 장군과의 사사로운 원한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조조에게로 향하십시오. 가우의 말에 장수는 그 즉시 유엽과 함께 허창으로 떠났어요. 허창에 도착한 장수는 조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어요. 자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장수를 본 조조는 두 손으로 장수를 일으켜 세우고는 다정한 말투로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리 와주어 진심으로 고맙소. 지난날 내가 저지른 실수는 부디 잊어주기 바라오. 그렇게 장수를 얻은 조조는 형주의 유표에게도 함께하자는 뜻을 전했어요. 하지만 유표는 조조의 손을 잡지 않았어요. 한편
조조를 죽여달라는 황제의 비밀 편지를 받은 동승은 자신과 뜻을 함께할 사람을 더 이상 모으지 못하고 하루하루 세월만 보내고 있었어요. 황제를 대하는 조조의 교만한 태도를 지켜봐야만 했던 동승은 그만 병이 나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동승은 낮이고 밤이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이 들었고 헛소리를 하다 잠에서 깨면 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어요. 황제 폐하를 볼 면목이 없구나. 동승이 아프다는 소식은 황제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자신이 준 비밀 편지 때문이라 생각한 황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의원 길평을 보내 동승의 병을 치료하게 했어요. 황제의 명령으로 동승의 집에 온 길평은 밤낮으로 동승의 곁을 떠나지 않고 정성껏 그를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이 든 동승이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조를 죽일 생각만 했던 동승이 꿈속에서 칼을 들고 조조를 죽이는 꿈을 꾼 것이었어요. 내 이놈 역적 조조야, 내 칼을 받아라. 동승의 잠꼬대를 가만히 듣고 있던 길평은 허공에 팔을 휘두르는 동승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동승의 잠꼬대는 계속되었어요. 조조 내 놈을 죽이지 못하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동승의 잠꼬대가 어쩌다 악몽을 꾸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각한 길평은 동승을 흔들어 깨웠어요. 잠꼬대를 심하게 하시던데 악몽을 꾸셨나 봅니다. 길평의 말에 동승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동승은 길평을 향했던 시선을 떨군 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잠꼬대라니 내가 무슨. 길평이 가만히 동승을 바라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조 장군을 죽이는 꿈을 꾸셨나 봅니다. 동승은 시치미를 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그럴 리가. 길평이 날카로운 두 눈으로 동승을 살펴보며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어르신의 병은 마음의 병이라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길평의 말에 동승은 다시 한번 발뺌했어요. 어쩌다 헛소리가 나왔겠지. 길평은 단호한 목소리로 동승에게 말했어요. 한두 번이라면 헛소리일 수 있겠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또한 역적 조조를 저주하는 사람입니다. 갑작스러운 길평의 말에 동승은 화들짝 놀랐어요. 동승은 길평의 두 눈을 지그시 살펴보고는 소매 속에 감춰두었던 황제의 비밀 편지를 꺼내 길평에게 보여주었어요. 황제의 편지를 읽은 길평의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길평은 옷소매로 흐르는 눈물을 닦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두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어요. 저에게 조조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조는 가끔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에 시달리는데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뼛속까지 쑤셔 그 통증을 참지 못하고 저를 불러 약을 지어 먹습니다. 길평의 말에
동승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동승이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로 길평에게 물었어요. 독약으로 조조를 죽이겠다는 말이오. 길평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독약으로 조조를 죽일 것입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저의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승은 눈물을 흘리며 길평의 두 손을 굳게 잡고는 오래도록 놓지 않았어요. 고맙소. 그대야말로 한나라의 진정한 신하요. 그런데 이때 동승과 길평의 대화를 엿듣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동승의 하인 진경동이었어요. 진경동은 찻상을 들고 동승의 방으로 들어가려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에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잠자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길평이 돌아간 후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린 듯 병이 나은 동승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산책에 나섰어요. 하늘이 아직 한나라를 버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동승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렇게 정원을 거닐던 동승의 눈에 자신의 첩 운영을 부둥켜 안고 있는 진경동이 눈에 들어왔어요. 둘의 모습을 본 동승이 무섭게 호통쳤어요. 네 이놈, 여봐라, 거기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것들을 묶어 매우 쳐라. 동승의 호통에 운영은 온몸을 바르르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진경동은 담을 넘어 밖으로 도망쳤어요. 동승은 고함을 치며 진경동을 잡아들이라 명령하였고 진경동은 동승의 집을 나와 조조의 집으로 향했어요. 동승에게 잡혀 맞아 죽느니 차라리 조조에게 동승과 길평의 계획을 일러 바쳐 살 길을 찾으려 한 것이었어요. 조조를 찾아간 진경동은 조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말했어요. 나리 큰일 났습니다. 동승과 길평이 짜고 나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조조가 날카로운 두 눈으로 진경동을 쏘아보며 말했어요. 자세히 말해보아라. 진경동이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어요. 동승이 길평과 짜고 나리를 죽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길평이 나리께서 머리가 아플 때면 자신을 불러 약을 지어 먹는다며 그때 나리께 독약을 먹여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경동의 말을 들은 조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주먹을 부르르 떨며 이를 갈았어요. 멋이 이런 괘씸한 놈을 봤나. 조조는 진경동을 자신의 집에 감추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냈어요. 며칠 후 조조는 머리가 아프다며 평소처럼 길평을 불러들였어요. 자신의 계획이 모두 들통난 것도 모르고 있던 길평은 드디어 조조를 죽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길평은 야릇한 웃음을 지으며 조조의 집으로 향했어요. 길평을 본 조조는 머리를 두 손으로 쥐어 감싸고는 길평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욱 아프구나. 어서 약을 다려 주어라. 조조가 두통을 못 참겠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자
길평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바로 약을 달여 올리겠습니다. 길평은 미리 준비한 약을 달이고는 몰래 가지고 온 독약을 살며시 넣었어요. 그러고는 약을 든 그릇을 상에 받쳐 조조에게가 말했어요. 따뜻할 때 드시고 땀을 내시면 통증이 곧 없어질 것입니다. 차분한 길평의 말에 조조가 길평을 물끄러미 바라보고는 한마디 툭 내뱉었어요. 네가 먼저 마셔보아라. 길평은 뜨끔했어요. 여지껏 단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황한 길평이 허둥대며 말했어요. 약은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인데 제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길평의 말에 조조가 한쪽 입꼬리를 치켜 올리며 웃음을 지었어요. 임금과 아버지가 병들어 약을 먹을 때에는 그의 신하와 자식이 먼저 맛을 보는 법이다. 너는 내 아랫사람이면서 어찌하여 나에게 먼저 먹으라 하는 것이냐. 단호한 조조의 말에 길평의 손에 땀이 흥건히 맺혔어요. 길평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춤대자 조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어요. 네 이놈, 동승과 짜고 나에게 독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길평은 그제야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들통난 것을 눈치챘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길평은 한달음에 조조에게 달려가 조조의 귀를 손으로 틀어쥐고 억지로 그의 귀 속으로 약을 들이부으려 했어요. 그러자 조조가 팔을 휘저어 약사발을 뿌리쳤어요. 약사발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고 약은 모두 쏟아졌어요. 바닥에 쏟아진 약이 어찌나 독한지 나무로 된 바닥이 독약을 머금고는 쩍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어요. 그것을 본 조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네 놈이 감히 나를 죽이려 했구나. 여봐라, 당장 이 놈을 잡아 몸을 묶어라. 조조가 큰 소리로 외치자 군사들이 달려와 길평의 몸을 밧줄로 묶어 밖으로 끌어냈어요. 조조는 자신을 죽이려 한 이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해 길평을 때리고 고문하기 시작했어요. 모진 매질에도 길평은 두려워하지 않고 동승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조조는 군사들을 이끌고 동승의 집으로 쳐들어갔어요. 동승이 허겁지겁 밖으로 나와 조조를 맞이하니 조조의 뒤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군사들에게 끌려온 길평이 보였어요. 조조는 두려운 두 눈으로 길평을 바라보는 동승을 쳐다보며 물었어요.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한다면 네 놈 목숨만은 살려주마. 누가 너에게 나를 죽이라 시켰느냐. 조조의 물음에 동승이 고개를 떨구며 안절부절 못하자 길평이 소리쳤어요. 하늘이 시켰다. 너 같은 역적놈은 100번 1000번이라도 죽이라고 하더라. 길평의 말에 조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쳐 명령했어요. 저놈을 매우 쳐라. 조조의 명령에 군사들이 달려가
길평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모진 매질로 이미 피투성이가 된 길평의 몸은 어디 한 곳도 멀쩡한 곳이 없었어요.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길평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동승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어요. 그때였어요. 길평이 고개를 아래로 떨구며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멈추어라. 모든 것을 말하겠다. 길평은 벌겋게 피로 물든 몸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궐을 향해 2번 절을 했어요. 밧줄에 온몸이 묶인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은 길평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길평의 2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길평은 2 눈을 꼭 감은 채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역적을 죽이지 못하고 먼저 죽으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바닥에 머리를 찧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동승은 2 눈을 질끈 감고는 꾹 담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길평이 죽자 조조는 동승의 집을 뒤지라 명령했어요. 잠시 후 동승의 집에서 황제가 피로 쓴 편지와 조조를 죽이는데 함께하기로 한 사람들의 이름이 쓰인 문서를 찾아냈어요. 조조가 이름을 훑어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감히 나를 죽이려 들다니, 유비 니놈까지. 곧이어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조조는 동승, 왕자복, 오자란, 충집, 오석의 목을 차례로 잘랐고 길평의 독살 계획을 일러 바친 진경동의 목 또한 잘랐어요. 그렇게 동승과 함께 조조를 죽이려 한 사람 중 살아남은 이는 오직 2, 먼 지방에 있던 유비와 마등뿐이었어요. 조조는 자신을 죽이려 한 유비와 마등을 죽이지 못하자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나를 죽이려 한 유비 니놈의 속셈도 모르고 니놈에게 군사까지 딸려보내다니. 조조는 바득바득 이를 갈며 20만 명의 대군을 일으켜 유비가 있는 서주로 향했어요.